자, 안녕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장준하 선생님의 독립운동 관련된 이야기를 배워봤습니다. 어렸을 때 생활과 결혼했던 이야기들, 로맨티스트의 모습, 독립운동가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다면, 오늘은 장준하 선생님이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일화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시민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뽑는 게 엄청나게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약속과 다르게 다른 정치 형태의 모습을 보이면은 그 대표자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선거로도 바꿀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을 통해서 쫓아낼 수도 있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왕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왕은 죽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과 비슷한 개념, 또 독재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 죽기 전까지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우리는 언제든지 선거를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장준하 선생님은 광복된 후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하고 난 다음에 장준하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비상국민회의, 한국청년당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한국신학교라고 한 학교에서 일본 유학 때 못다한 학위를 따기 위해서, 신학 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하게 됩니다. 1949년에는 도서출판 한길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시게 됩니다. 근데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도서출판 한길사는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는 개간 잡지였어. 계절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나오는 잡지였었는데, 당시에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잡지였고, 지식인이라면 무조건 사상계를 읽어야 되고, 또 사상계에 내 글이 실렸다면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준하 선생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한편, 한반도 안에서 권력을 잡고 독재 정치를 계속 펼칠 것 같던 이승만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중에 최악의 부정선거였어요. 일단은 유령 선거가 예를 들어서 군포가 30만 명이라면, 군포 신규가 30만 명이라면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35만 표가 들어있어. 5만 표는 미리 투표함에 누가 넣어놓은 거야.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 이 후보를 찍었어. 두 번째는 투표소에서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투표소에 3명 내지 5명씩 조를 짜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승만, 이기붕을 찍지 않으면 바깥에 나와 있는 자유당 사람들한테 막 맞아. 집단으로 투표하고, 고무신과 현금을 살포하기도 하고, 개표 과정에서 정전이 나가지고 개표함이 통째로 뒤바뀐다거나, 혹은 이승만, 이기붕이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투표함이 도둑질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 도둑질 당한 투표함이 초등학교 쓰레기 소각장에서 막 발견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 투표했던 용지 가지고 막 딱지 접어서 막 장난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3월 15일 날 선거가, 이제 1960년 3월 15일 선거가 최악의 선거였었고, 이 부정투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4.19 혁명을 벌입니다. 이때 장준하 선생님은 3.15 부정선거에 글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을 강력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는 한편, 이승만이라고 하는 권력자를 비판하지 못하는 기자와 작가들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무섭고 힘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까, 부정에 반항할 줄 모르는 작가들이여, 너희들은 붓을 꺾으라. 너희들에게 더 바랄 것이 없노라 라고 하는 글을 실으면서 비판의식이 없는 작가들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기생하는 기자들과 작가들에게 좀 반성을 좀 해라 라고 하는 멋있는
말을 남기기도 하십니다. 결국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독재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을 바꿔서 대통령도 계속할 수 있게 법도 바꾸고, 이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선거 제도를 훼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을 쫓아내고 장면 내각이 권력을 잡게 됐었는데, 금방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부패한, 고질적인 부패, 국가 정치의 문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들의 목표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열어놓고 자기들은 이 권력을 민간 사람들에게, 군인이 아닌 민간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준환 선생님은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야, 박정희 군인들이야말로, 박정희와 그 일파들이 이런 군사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궤도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찬성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이 스스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민간인이 돼서 그 권력을 자기한테 다시 몰아주는 거야. 좀 편법을 쓴 거지. 그 다음부터는 권력을 총과 칼과 무기로, 탱크로 잡은 박정희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정희를 끊임없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미국에 가 있는 자기 부하였던 사람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기도 하고, 이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시절이었지만 장준환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 대통령을 5번 하고 19년 동안 권력자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결국에 내려올 때는 박정희는 자신의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고 죽어서야 내려오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박정희를 비판했던 것은 바로 한일회담.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나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었는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에게 돈을 빌려오기로 했어요. 차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빌려오는 건데, 이 차관을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악랄한 식민 지배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굴욕적이다.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당시의 대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걸 엄청나게 비판했었는데, 이 장준환 선생님도 이 비판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 군인이었던 대통령이 침략자 일본과 매국 협상을 하고 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는 일본군 장교였어요. 그래서 일본군 장교였다는 것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 한일협정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비판도, 이 요즘 막 친구들 알 노빠꾸, 뒤를 안 봐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빠꾸야. 빠꾸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존경하지만 선생님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회담 협정을 엄청나게 크게 비판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벌입니다. 삼성을 만든 사람이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이 삼성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손대다가 한국비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료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케이, 너네 비료 공장 만드는 거 좋아. 그래서 비료 공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서 건축 자재를 좀 수입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런데 건축 자재를 수입해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 자재가 아니라 사카린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왔어요. 사카린은 뭐냐면 설탕이랑 비슷한 거야. 설탕이랑 비슷한 건데 설탕보다는 단맛이 10배나 더 나고 값은 3분의 1이나 싼 겁니다. 그래서 설탕이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싼 원자재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한국에다 갖다 파는 거야. 원래는 사카린 같은 거를 수입해 오면은 관세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국가가 이거 몰래 수입해 오는 거 밀수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근데 장부도 조작하고 이거 국가가 용인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사카린 밀수를 해올 때 함께 가져온 게 냉장고, 전화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청와대에다 갖다 바치고 사카린 밀수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일부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밝혀지니까, 이 사건이 이제 신문 보도에 나오니까 또 장준하 선생님 나섰습니다. 야, 부패를 척결하려고 권력을 잡았다던 박정희, 이제는 밀수왕초다. 대통령을 밀수왕초라고 비판했어. 뒤가 없지. 너무 막 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또 국가원수 모독죄로 감옥에 또 가셨는데, 나오셔서 또 대통령을 비판을 합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상 강이 엄청나게 크게 흐르고 이 강 주변에서는 밀림이 엄청 우거졌어요. 그래서 메콩강 주변에 밀림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따로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농사 짓다가 총 꺼내가지고 미군들 공격하고 막 이런 형태의 전투를 벌이니까 미군들이 너무 많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를 이어가기 위해서 미국의 동맹국한테 야, 전투병 좀 파병해주지 않을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미국의 원조, 돈도 받게 되고 무기적 지원을 받으면서 베트남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장준하 선생님은 한국 청년의 피를 팔아서 정권을 연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미국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긴 한데, 물론 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비판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박정희는 나쁜 놈, 성격이 더러워요, 이런 비난은 할 필요는 없고, 이 정책이 잘했네 잘못했네 칭찬과 비판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시절에는 비판이 용납이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납이 되지 않던 시대에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장준하 선생님은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10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없애고 법관도 자기가 임명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신이 임명하는 희대의 이상한 법,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서 구속할 수 있는, 좀 국가 비상상태니까 너네들 내 말에 토달면 안 돼 라고 하는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서로 권력자들을 서로 견제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부, 정부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법관들이 죄를 묻고 형량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내리는 여러 가지 서로를 견제하면서 보완하는 장치가 굴러가는데,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10월 유신은 이 삼권 분립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의원도 자기가 뽑아요. 입법부를 자기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법관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져버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왕과 같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은 이 10월 유신을 반대해서 긴급조치 반대 100만인 서명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틀 만에 20만 명을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서명 열기였었지.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SNS가 없던 시절에 진짜 손으로 이걸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시절에는 엄청나게 빠른 서명 운동 열기였어. 근데 이거를 정부는 장준하 선생과 백기환 선생을 긴급조치 위반자로 1호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가십니다. 그래서 감옥 갔다가 나오셔가지고도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시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감옥에 나오게 되고 몸 조리를 조금 하시고 활동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1975년 8월 17일 날 의문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8월 17일 날은 호림산악회라고 해서 평상시에도 다니던 산악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포천에 있는 약사계곡에 가서 등산 활동을 여가를 즐기셨는데, 이때 포천 약사계곡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후배들과 함께
약사 계곡에 가셨다가 잠깐 요 뒤쪽에 돌아보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은 식사 준비를 했거든. 근데 갑작스럽게 약사봉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에 이 장준하 선생을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신 걸 발견한 사람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호림산악회에서 그날 처음 나왔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약사봉에서 떨어지셨다고 했어. 실족사라고 하는, 이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이 계곡에서 굴러 떨어졌으면은 옷이나 다리나 이런데 찰과상이나 옷이 찢어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2012년에 장준하 선생님의 유골을 이제 파주에 있는 장준하 공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묘를 다시 파헤치고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부검을 못했거든. 근데 이제 이 살들은 다 썩고 뼈에 남아있는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흔적을 보니까 계곡에서 떨어지셔서 머리에 큰 충격이 오셨다고 하면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깨지거나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리 옆쪽이 한 6cm 정도의 망치에 맞은 듯한 흔적의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을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증언도 원치 않았어. 그래서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2017년도에 최초의 목격자였던 김용환이 죽으면서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학생 때부터 독립운동가면서 또 민주주의자면서 로맨티스트면서 죽음까지 영화와 같은 미스테리를 남기고 가신 장준하 선생님,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죽음의 비밀이 어서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미군들이 이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정치적인 혼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군이 뭐 예를 들어서 70년 후에 이 정보 공개를 한다거나 관련된 종사자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문서로는 더 이상의 정보를 찾아내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미국 쪽의 정보에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의 이야기들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이제 8번째 수업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장준하 선생님의 파주 묘소, 그 다음에 돌아가셨던 포천 약사봉, 그 다음에 항상 통일을 염원했던 사람들, 이 파주 옆에 있었던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 이제 북한 땅이 보이거든. 그래서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요 세 군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